자, 어렵죠? 이 도로법. 네, 좀 어떤 쉬는 시간에 머릿속에 정리 좀 해보셨어요? 네. 일단 뭐 제일 관건은 사무기속 주체 그리고 비용부담 주체 잘 구분해서 관리청하고 혼동 없이 보시면 되겠고, 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국회법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288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이제 우리가 도로법까지 다 공부했으니까 이제 288페이지 하면 고속국도가 있는데, 고속국도 다시 한번 아까 했던 말 복습해드리면, 국도는 이제 고속국도가 있고 일반 국도가 있어요. 그래서 고속국도도 원래 관리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지금 고속국도법에 따라 가지고 한국도로공사에게 위탁됐단 말이에요. 위탁. 도로의 관리 사무가 위탁됐어요. 그래서 원 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현 관리청은 한국도로공사.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도로공사는 관리청이면서도 관리 주체가 될 수 있죠. 이게 이제 포인트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졸지 마세요. 하나 듣고.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는 행정청이면서도 행정주체죠. 공법인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딴 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 뭐 서울시장은 관리청이면 관리주체는 될 수 없죠. 얘는 법적 지위가 원래 그런 애니까. 행정기관이니까. 그러나 이제 한국도로공사는 행정청이면서 행정주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렵지 않아요. 딱 두 가지 문제. 그러면 첫째, 지금 현재 고속국도, 즉 고속도로에 대해서 현 관리청이 지금 한국도로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 한국도로공사의 법적 지위 중에서 관리청의 성격을 강조하면은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죠. 이해돼요? 어렵나요?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로공사는 관리청이면서 관리 주체예요. 그래서 강조를 어디다 둘 거냐? 관리청의 성격을 강조하면 누가 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국가가 져야죠. 국가가 사무기소 주체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관리 주체로서의 성격도 같이 그걸 강조한다면, 행정 주체 성격 강조. 그럼 그때는 누가 돼요? 한국도로공사가 책임을 져야지. 근데 한국도로공사는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주체가 아니죠. 민법 758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거죠. 됐어요? 이해됐어요? 됐죠? 판례가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이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원고가 어느 쪽으로 청구해내 따라서 판례가 둘 다 있는 거 확립한 거예요. 둘 다 가능하니까 이럴 때는.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관리청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판례는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행정법 재밌죠? 재밌지 않나요? 머리가 좋아져요. 행정법을 하면 진짜 머리가 팡팡팡 돌아가요. 머리가 미치던지, 이해를 하던지, 이해 못하면 미치던지. 자, 고속국도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법 758조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법 5조를 적용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다, 논란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고속국도법은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되,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도로공사를 국도의 관리청. 그러니까 원 관리청이 국토교통부 장관, 현 관리청이 한국도로공사, 이런 구조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한국도로공사는 관리청이면서 동시에 관리 주체로서의 지위를 같이 갖거든요. 행정 주체기도 하니까. 그래서 생각한대라고 해놨고, 그래서 생각한대 전에 고속국도의 설치 관리자가 한국도로공사냐 국가인지 뭐 확실치가 않다 뭐 생각한대 해가지고, 저는 이제 국회법 5조로 가자라는 얘기는 즉 한국도로공사의 관리청으로서 성격을 강조하자 뭐 그런 쪽의 설명인데, 판례 입장은 일정하지 않다, 둘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민법 758조로 간 것은 이 한국도로공사의 그 법적 주체로서의 성격, 법주체다. 한국도로공사가 행정 주체다. 배상 책임을 얘가 져야 된다. 다만 한국도로공사는 국배법에 적용받지는 않죠. 그래서 민법 758조로 간다. 민법 758조로 갔을 때는 이제 특징이 있죠. 면책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판례는 국배법 5조로 간 거. 요거는 이제
한국도로공사의 관리청으로서 성격을 강조해서 대한민국의 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이죠. 네,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다 공존할 수 있다. 판례가 두 가지 판례가 다 공존할 여지가 있는 거죠. 이해하십시다. 자, 구회법 넘어갈게요. 다 했고요, 이제. 손실보상 쪽으로 가십시다. 307페이지. 국가배상도 뭐 쉽지는 않지만 사실 손실보상은 더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이 뭐 뭔가 잘못 생각하거나 좀 머리가 나쁜다거나 뭐 이해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래서 어려운 거 아니고 절대 그렇고 제가 볼 때 그럴 이유가 없고 이 손실보상에 관해서 학자들이 독일의 손실보상의 이론을 무리하게 끌고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 23조는 자 우리 잘 봅시다. 헌법 23조를 그럼 기억해 보세요. 23조에는 특별희생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죠? 그런 단어 본 적 없죠. 그런데 교과서는 항상 특별희생을 기준 삼아요. 교과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헌법 중에도 없는 것들을 갖고 우리가 특별희생이라는 기준 들어가지고 이걸 손실보상 여부를 따지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특별희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일 애들은 이게 어떤 관습법적, 관습 헌법적인 개념이에요. 독일 애들은 1800년대, 1900년대 거쳐오면서 전체주의적 성향이 워낙 강한 나라다 보니까 프로이센 공화국 시대부터 공국 시대부터 그때부터 이제 관습법상의 희생보상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성립했고 그건 별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거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했으면 그 이익을 그 희생당한 이익을 나머지 구성원이 메꿔줘야 된다 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습법상의 희생보상 청구라는 제도가 걔들은 밑바탕부터 깔려 있었고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요거 특별희생이라는 개념을 끌어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나라에서는 그런 특별희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없죠. 그죠? 국가를 위해서 내 한 번 바쳐서 민주운동하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 했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죠? 지가 책임져야지. 지가 지 재산 다 팔았으면 지가 책임을 져야지. 왜 누가 팔라고 했나? 그런 마인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처럼 이제 국가 유공자를 홀대하는 나라도 없잖아요. 그냥 기껏 뭐 점수 가산점 몇 점 주고 이걸로 끝나는 이런 나라는 어디 있겠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특별희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게 국민 정서에 와닿지가 않다 보니까 그걸로 손실보상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학자들은 특별희생을 계속 강조하고 그냥 판례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나가는 거군요. 이렇게 되다 보죠. 그래서 어려워지는 테마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손실보상 쪽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학설과 판례가 중구난방이죠. 학설 따로 가고 판례 따로 가고 전혀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있죠. 예, 일단 그런 조금 배경을 생각하고 이제 손실보상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그래서 내가 바보라서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게 지금 꼬여 있구나 지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바보겠어요? 당연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된 거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307페이지. 행정상 손실보상의 자, 적법한 공행정 작용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해서 특별희생. 자, 특별희생이라는 것을 요구하죠. 요구 발생했을 때 공평의 부담 견지해서 주어지는 재산적 전보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보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쟁점. 적법한 공행정 작용. 적법. 그래서 위법하면 국가배상의 문제죠. 그 다음에 공행정작용, 그래서 사법상의 임의매수하고 구별하자.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손실의 문제. 세 번째, 재산권의 침해죠. 그래서 비재산권, 생명, 신체, 명예 이런 것들은 국가배상의 영역은 될지언정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의 문제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네 번째, 특별희생이 보상 여부의 핵심이죠. 특별희생. 특별희생. 그래서 뒤에서 좀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종래 경계 이론이 특별희생 여부에 따라서 보상 여부를 결정해 왔어요. 독일에서. 그러다가 특별희생이라는 그 모호한 개념으로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치가 않다 해서 나중에 분리론이 튀어나왔죠. 근데 분리론도 결국은 나중에 후기로 넘어가면 특별희생이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 특별희생이 독일에서는 손실보상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우리도 그걸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일단 그래서 특별희생이라는 기준 놓고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어서 넘어가자. 이번에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볼 거냐 행정소송으로 볼 거냐에 관한 얘기겠죠. 그래서 역시 쭉 읽어보시고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당사자소송으로 가자는 얘기고 판례는 민사소송을 많이 봐왔는데 최근 들어서 당사자소송으로 입장을 판례가 많이 바꿔 가고 있죠. 특히 하천법상 손실보상 청구 소송 우리 판례가 당사자소송이다라고 입장을 바꿨는데 이거는 뒤에서 제가 따로 강조해서 다시 볼 거니까 일단 그 정도만 보십시다. 308페이지에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지 말고 제가 뒷부분까지 싹 설명한 다음에 다시 와서 한번 훑어볼게요. 자, 309페이지에 가면 그 유명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 있죠. 분리이론. 이 경계이론이라는 저는 그 번역 자체가 물론 이제 잘못된 건 아닌데 이 번역 자체가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는 그 외국어를 그대로 이렇게 바꾸면 안 되죠. 우리 한국으로 바꿀 때는 한국인 정서에 그 어울리는 단어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번역할 거면 구글 번역기 돌리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힘들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계이론이라고 거기 써 있지만 오히려 정확한 번역, 그 독일어 원문을 비춰봤을 때 제가 한국 비춰봤을 때 구분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구분. 경계라는 단어보다 구분. 자, 구분하고 분리 그러면 이게 딱 우리 마음속에 좀 와닿거든요. 구분과 분리. 와닿지 않나? 우리 더 헷갈리나? 자, 어떤 거냐면은 분리라는 얘기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완전히 이분된 거죠. 그죠? 일본 거리는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그죠?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죠. 그러나 남과 북은 구분되어 있는 거죠. 언제든지 합쳐질 수 있는. 아닌가 보다. 마음에 안 드나 보다. 더 헷갈리나. 그래서 경계라는 표현보다 구분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분은 되어 있는데 넘나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 경계론과 분리론의 시각을 먼저 보실 텐데 이걸 제가 잘 몰라요. 다들 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헌법 하시는 분들도 이거 전공하는 사람 아니면 사실 몰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경계론이 먼저 나왔어요. 경계론이 먼저 나왔다가 분리론으로 갔다가 다시 경계론으로 돌아가는 그런 추세예요. 원래 독일 쪽에서는. 자, 그러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독일 애들은 우리 헌법 23조하고 조문이 달라요. 구조가. 우리 헌법 23조 3항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항목이 무려 3개죠. 23조 3항이. 저상권의 수용, 그리고 사용, 그리고 제한. 그죠? 저상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 이렇게 항목이 3개, 수용, 사용, 제한. 항목이 3개. 그런데 독일 보험기본법 14조를 보면 특히 14조 3항이 우리 23조 3항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거기는 항목이 하나에 하나. 단어가 딱 하나에 하나. 그 단어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단어가 지금 3개죠. 수용, 사용, 제한. 단어가 3개인데 거기는 단어가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의 단어에서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수용이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수용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이것을 이제 공용 침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피하지 마세요. 그래서 단어가 얘는 하나가 있어. 단어 하나. 그래서 이 수용행위가 있을 때, 공용 침해가 있을 때 보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어떻게 판단할까? 특별히서로 판단하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됐던 거예요. 초창기. 자, 그래서 초창기 걔네 독일 애들은 일단 경계론이 먼저 출발이 됐었어요. 경계론 출발이 됐는데, 자, 경계론의 가장 단점은 뭘까요? 별거 없죠. 별거 뭐 있나요? 단점은 특별희생이라는 기준이 매우 모호한 거죠. 특별희생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 법관의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어요. 모호한 거 기준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보상이 가능한 경우하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좀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국민이 예측 가능성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국민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상을 받을지 못 받을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계론에 따라가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나온 이론이 이제 후기에 분리론이 나죠. 분리론은 쉽게 말하면 분리시켜서 수용행위하고 협의의 수용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의 제한을 구분하죠. 행위 형태로. 이게 분리론이죠. 그래서 수용의 경우는
일단 보상하고 제한은 보상하지 말고 이게 초창기 분리론, 독일에서의 분리론이에요. 우리는 이게 수입된 게 아니에요. 좀 다시 좀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경계론의 비판 관점에서 분리론이 튀어나왔어요. 독일에서.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좋긴 좋죠. 아, 사인의 재산권을 수용한다. 강제적 박탈이다. 이때는 보상해주고 제한이다. 이때는 보상할 필요가 없고 간단하죠. 그래서 내가 보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예측 가능하죠. 다 좋아요. 좋은데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문제 생기죠. 제한의 경우 무조건 보상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대지. 개발 제한 구역이 있었는데 나대지 소유자들. 내가 건물 지으려고 땅 샀는데 갑자기 개발 제한 구역 지은 다음에는 이게 비례 원칙에 반해서 내 자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후기의 분리론은 경계론적 분리론이라고 보통 불러요. 독일에서는. 후기 분리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이 분리론을 구분해서 어떤 보통 이제 후기의 분리론이라 하는데 이 후기 분리론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용은 보상이 필요하다. 일단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자산권의 제한은 보상이 필요한 제한과 보상이 필요 없는 제한으로 구분하자. 이 기준이 뭔가요? 이게 또 특별히 생겼네요. 이 기준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계론적 분리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기준이 특별히 생겼죠. 자, 다만 보상의 근거가 달라지죠. 그래서 수용의 경우는 이 보상을 독일 같은 경우는 14조 1항,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23조 1항. 잘못나왔다. 수용의 경우는 14조 3항, 우리 같은 경우는 23조 3항. 그리고 이 제한의 경우의 보상은 독일 같은 경우는 14조 1항, 우리는 23조 1항. 자산권 보호사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분리론이 있을 때는 후기의 분리론이 지금 수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상. 이렇게 됐나요? 뭐 대충 이해되셨어요? 이게 분리론 경계론, 독일법에서의 학설 대립이에요. 뭐 알고 쓰는 게 좋겠죠, 알고. 잠깐 헌법 얘기를 제가 한 거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이제 학설사적 대립이 있는 거고. 들어보세요, 일단. 뭐 들어보면 나중에 이해할 때 편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학과에서는 이제 후기 분리론을 갖고 온 거죠. 분리론이 사실 우리 헌법, 혹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재미없으니까.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게 타당하겠느냐? 여러분 뭐 판단대로 보시되, 기본적으로 행정법학자들은 경계론적 마인드로 많이 책을 써요. 경계론적 마인드로. 행정법 교과서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헌법 23조 3항을 보면 수용, 사용, 제한 항목이 3개나 있다. 독일과 다르다. 그러니까 헌법학자들이, 여러분 헌법학자들보다 행정법학자들이 헌법 잘하는 거 아시나요 혹시? 모르죠? 네. 행정법학자들이 헌법을 더 잘해요. 그건 모를 거야. 그러니까 행정법학자들이 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잖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독일에서의 논의하고 우리 논의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독일은 항목이 하나니까 분리론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항목이 무려 3개거든, 처음부터. 독일은 수용이라는 단어, 엔타이그능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단어가 무려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경계론을 가진다. 이게 행정법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기본적으로. 헌법학자들하고 좀 달라요, 마인드가. 그래서 행정법학자들은 우리가 더 잘한다, 헌법을. 그런 마인드 항상. 너희들보다 더 잘한다. 헌법학자, 정치꾼들이고, 우리가 진짜 법학자다. 그런 마인드죠. 하여튼 뭐 그런 거, 그건 내부적 알력이고, 넘어가시고. 어쨌든 간에. 사실 그러고 보면 좀 그런 게 좀 있죠. 헌법학자들은 어떻게든 총장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총장 했다가 이제 뭐 어떻게든 뭐 국무총리 한번 해보려고, 하시고,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을게요.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제 경계론, 분리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어떤 입장을 따라가는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게, 이건 어차피 독일에서의 독일 보험기본법의 해석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헌법하고 맞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헌법 그 조문 그대로 보시면 돼요, 사실은. 다만 조문의 형태를 비교해 봤을 때 분리론 해석보다는 경계론 해석이 좀 더 적합한 구조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제 책은 철저하게 경계론적 마인드로 썼어요. 제가 뭐 분리론을 몰라서 그 입장을 취하지 않은 건 아니고, 헌법에서 통설이 어떤 입장인지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경계론으로 간 거죠. 결국 독일에서도 그만합시다, 독일이. 그래서 이제 뭐 경계론, 분리론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읽어만 볼게요. 경계론에서 재산권의 사용, 제한, 수용 모두 다 어떤 것도 상관없이
다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이 보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경계가 바로 특별희생이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경계 이론은 결국 보상이 가능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그 구분하게 되는 그 경계가 특별희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에 분리론은 애초부터 분리를 시켜서 보상이 가능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일단 기본적으로 분리시켜서 일단 수용의 형태하고 제한의 형태를 처음부터 구분해요. 구분해가지고 제한의 경우는 보상이 원래 제대로 필요 없고 수용의 경우는 해줘야 된다. 다만 제한의 경우도 후기에 가서는 보상이 필요한 제한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제한이 있더라. 다시 한 번 더 구분해가지고 판단하고 있죠. 자, 검토는 제책은 철저하게 경계론적 입장이에요. 자,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헌법을 쓸 때는 뭐 분리론으로 가고 행정법을 때는 경계론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어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경계론으로 하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최근에 이거는 이제 뭐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또는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특히 헌법 공부할 때 그때는 경계론이 헌법계에서 통설이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중간에 이제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떤 분이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이제 학계가 아닌 수험계를 거의 통일시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책의 이제 분리론적 시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학생들이 분리론 가다 보니까 다 이제 책들이 글로 따라가는 듯한 편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헌법학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아직도 경계론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넘어갑시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갖고 맨날 싸우니까. 자, 310페이지. 손실보상 청구권의 요건. 자, 일단 재산권의 침해가 있어야 되는 이게 재산권.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 자, 이때 침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경계론적 시각에 따르면 이 침해는 재산권의 수용 그리고 사용 제한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이론은 침해 형태에 따라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수용이든 사용이든 제한이든 보상은 다 가능성은 있다. 뭐가 있으면 특별희생이 있으면. 그래서 특별희생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침해라는 것은 수용, 사용, 제한을 다 포섭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마주변에 공공의 필요, 공익을 말하는 거죠. 재산권의 제한은 또는 수용을 정당화시키는 공익을 말하는 거죠. 노마주 3번에 침해 적법성, 적법해야 된다. 위법하면 국가배상의 문제. 자, 노마주 4번에 특별희생, 오른쪽에. 그래서 경계이론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요소죠. 특별희생.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죠. 그래서 이 특별희생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제 특별희생이 이제 보상 여부의 기준인데 과연 특별희생이 발생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 판단 기준이 이제 뭐한 거죠. 판단 기준이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형식적 기준서는 일단 침해 형태를 일단 봐서 이것이 어떤 행정청의 행위에 의해서 개별적 구체적 일로서 침해가 이루어지면은 특별희생으로 보고 일반적 추상적 일로 이루어지면은 이것은 특별희생이 없다라고 보자. 이런 형식적 기준설이 있었다가 이제 실질 기준설을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준들 그래서 보호 가치가 아직도 남았느냐 남지 않았느냐 또는 수인한도를 넘어갔느냐 넘어가지 않았느냐 또는 사적 효용이 남았느냐 남지 않았느냐 또는 원래 재산권의 목적이 지금 상실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서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으로 다 돌아선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 모든 기준을 다 종합해서 판단하죠. 종합해서. 판례도 어쨌든 간에 우리 판례 그 표현을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 즉 그러면 첫 번째 줄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게 이제 목적 위배설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이게 꼭 생각이 돼야 돼요.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권의 제한의 경우일 텐데 자 우리 그 유명한 나대지 벗을 낮아서는 나대지 대지인데 아직 건물 짓지 않는 땅을 나대지라고 그러죠. 나대지. 쓸데없는 말 한마디만 해드리면 이 낮자만 보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전라고등학교. 그만합시다. 이거 괜히 망한 것 같다 왠지. 이거 별 분위기가 안 좋은데? 아니에요? 우리 고등학교 이제 동창회, 대학 가면 동창회 하면 이제 전라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고대에서 많이 붙였는데 그러면 이제 다 전라로 띄워. 그만합시다.
괜히 했다. 전라고 동창회가 이렇게 그랬더니 저 전라고 아니고요. 괜히 했네요. 자, 버슬라자. 버슬라자. 자, 나대지에 이제 예를 들면 자, 나대지다 그래서 나대지 소유자다. 나대지 소유자가 있다. 나대지 소유자 갑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을인데 을은 이제 지금 이미 건물이 들어섰죠. 그러면 똑같이 개발제한구역 제한 그린벨트가 지정이 됐다 할지라도 을은 사실 뭐 별다른 문제가 없죠. 원래 쓰고 있었으니까. 갑이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나대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이 있었을 때 이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보호해줄 거냐. 그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토지를 종래 목적대로 쓸 수 없다. 원래 목적은 뭐야? 건물 지으려고 샀는데 지금 건물 지을 목적대로 못 쓰죠. 목적이 배설. 목적이 배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수익의 길이 막혀가지고 수인한도를 잠깐만요. 두 번째 줄 토지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의 길이 막혔다. 사적 효용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 땅은 가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될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갔다. 수인한도설. 수인한도를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렇게 목적이 배설, 사적 효용설, 수인한도설 등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결국 특별희생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부분 판례가 이제 기본적으로 특별희생적 마인드로 손실보상 여부를 보통 판단하고 있어서 자 4번의 검토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312페이지, 313페이지로 가봅시다. 313페이지. 자, 시험의 단골 손님이죠. 손실보상에서 첫 번째 가장 먼저 보고피는 보상규정 흠결 시 권리구제에 관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 얘기를 하려면 조금 배경으로 우리가 먼저 좀 보실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거 바로 보시기 전에. 자, 페이지를 좀 넘어가셔서 327페이지를 먼저 보십시다. 독일 얘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거는 중요한 얘기니까. 이건 제가 원문을 보고 요약한 거라서 여러분 그냥 그대로 한번 보셔도 상관없어요. 원래 그 원문, 독일어 그 원문을 보고 제가 요약한 거니까. 자, 32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자, 일단 그 개설은 좀 이따 보고 노마저 2번에 가서 수용유사 침해 보상이라는 개념이 있죠. 수용유사 침해 보상. 요거를 좀 알아둬야 돼요. 답안도 우리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이 수용유사 침해 보상. 자, 머릿속에 이것도 초기하고 후기를 구분해서 보세요. 초기, 후기. 초기 이론, 후기 이론 두 가지가 있어요. 초기, 후기. 후기.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수용사 침해 보상이 뭐냐면은 일단 보십시다. 의해서 이 수용사 침해 보상론은 위법 동그라미, 공용 침해 동그라미, 특별희생 동그라미,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두 번째 밑에 한 줄 내려와서 손실보상 동그라미. 그래서 수용사 침해 보상은 적법한 공행정 작용이 아니라 위법한 공행정 작용에 의해서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때에도 수용의 경우에 준해서 보상해 주자라는 거죠.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보상해 주자. 이게 수용사 침해 보상론이에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위법에다가 공 붙였죠. 위법에다가. 그래서 지금 이때 위법은 어떤 위법을 말하는 거냐? 이때 위법은 기본적으로 자. 요거를 써놨어요. 보상 규정이 흠결. 그래서 보상 규정이 흠결이 돼서 위법한 거다라는 시각이에요. 독일 보험기본법 그 14조 1항, 2항, 특히 3항 같은 경우는 소위 결부조항으로 해석돼요. 결부조항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결부조항. 공용 침해의 근거 규율과 보상의 근거 규율이 한꺼번에 있어야 된다. 결부조항으로 해석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공용 침해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으면 이게
위헌인 법률이 되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위법한 거예요. 그래서 보상 규정이 흠결되면 위법하다. 그렇지만 특별한 행위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해 주면서 공평의 원칙에 따라 보상해 주자. 이게 수용 유사 침해 보상론이에요. 초창기 이론이에요. 초창기 정의. 자, 초창기 정의.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특별희생이라는 단어가 보이나요? 우리 공표 쳐놨죠. 그죠? 거기다가 조금 별표 한번 또 쳐보세요. 별표. 그래서 이 수용유사 침해 보상을 하게 된 배경이 뭐 때문이에요? 어쨌든 특별히 희생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희생이 발생했으니까 공평의 원칙상 해주자는 얘기예요. 보상해주자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특별히 희생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자, 의 계속 나와 있고. 자, 요건을 보십시다. 요건. 자, 이런 수용유사 침해 보상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 위법한 공행적 작용. 두 번째 재산권의 침해. 특히 세 번째 특별희생. 특별희생. 이 인정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초창기 수용유사 침해 보상론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쭉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위법한 공행적 작용과 관련해서 초창기 독일 연방민사법원은 보상 규정의 흠결에 기인해서 위법성이 인정됐을 때 한해서 수용유사 침해 보상을 인정하였으나 여기까지가 초창기이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재산권에 대해서 지금 침해를 해야 되는데 보상에 관해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재산권의 침해 근거 규정이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이것이 걔네들은 결부적으로 보험기본법 14조 3에 해석되기 때문에 이 헌법 자체 위헌이 된 거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위법한 거다. 다만 특별히 희생이 발생했으니까 보상해주자. 이런 이론이 초창기 수용유사 침해 보상론인데, 그 뒤에 하나 기억합시다. 자갈 채취 사건. 요거는 꼭 기억해주세요. 자갈 채취 사건.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 채취 사건. 자, 이게 기준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자, 이걸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런 사태라고 봅시다. 어떤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있는데 A 법률 할게요. A 법률이 있는데 지금 이 법률은 이런 공용 침해라고 할까요? 자, 이런 공용 침해에 있어서 침해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데 다만 보상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이런 법률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런 법률이라고 가정해 봐요. 그래서 그런 법률이 있었고 그런 법률에 근거해서 자, 어떤 공용 침해 행위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개인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개인이 지금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가 발생해서 가백에 이 치배가 수용이든 제한이든 뭐가 됐든 간에. 자,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가장 효과적인 구제수단은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원상회복이죠. 침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종래는 독일 애들은 이럴 때 보상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법률 자체가 지금 보상 규정이 없네? 그러면은 이 법률이 보험기본법 14조 3항에 반해서 위헌인 법률이고 무효인 법률이고 이런 공용 침해 행위는 위법한 거다. 위법한 거다. 다만 이 종전에는 이때 뭐가 인정되니까 특별 희생이 인정되니까 이때 뭐 해주자? 그래서 특별 희생이 인정되니까 뭐 해주자? 보상하면 끝나겠네. 이게 수용유사 침해 보상이죠. 이렇게 가자. 이게 자갈 채취 사건 이전 판례였어요, 항상. 그러다가 연방헌법재판소 입장을 바꿔가지고 자갈 채취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이거 특별희생이 발생했든지 말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위법했으면은 이거 뭐 해주자? 원상회복, 즉 취소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시켜주자라는 얘기. 보상이 아니라 원상회복으로 가자. 원상회복으로 가자. 이게 자갈치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두 입장이 우리 학교에 다 들어오죠. 자, 그러면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다시 보십시다. 재밌죠? 없나요? 네.
그래서 자 거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치 사건 이후 그 내용이 바뀌어서 보상 규정의 흠결에 기인한 경우는 보상을 부정하되 이 보상을 부정하다는 것은 뭐 하자는 얘기죠? 보상으로 가지 말고 뭐죠? 원상회복으로 가자는 얘기죠. 원상회복으로. 피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해가지고 원사대로 돌려버리자는 얘기예요. 돌려버리자는 얘기. 보상을 부정하다. 그게 원상회복으로 가자는 얘기. 원상회복으로. 자, 결국 그러면서 원상을 부정하되 여타 위법 무책 또 공표 위법 무책 무책은 과실이 없다 그 말이죠. 무과실 위법 무책의 공행정 작용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게 됐다. 이게 후기의 수용 의사침해 보상론이에요. 후기 위법 무책한 공행정 작용에 대해서 보상을 인정하게 됐다. 이는 결국 수용 의사침해 보상이 특별희생이라는 손실보상의 성격을 떠나서 국가 배상의 대용품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정리하면 수용의사침해 보상론은 초창기에는 손실보상의 대용품이었는데 지금 현재 독일은 이것은 국가배상의 대용품으로 쓰고 있어요. 현재 독일은.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야? 독일 애들은 초창기 수용의사침해 보상론을 버렸어요. 버려버리고 이것을 국가배상의 대용품으로 쓰는데 우리 학자들은 초창기 거를 계속 죽은 자식을 다시 끌어올린단 말이죠. 제가 쓰고 싶은 비유가 있는데 못 쓰겠고. 자.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걸 끌어오는 거죠, 학자들이 계속. 이미 버렸는데, 딴 돈은 다 이미 버렸어요. 딴 집에서 버린 애를 우리가 권합시다. 네, 그런 이론이 되어버렸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알아두셨으면, 이제 앞으로 갑시다. 이제 다 이해됐어요. 이해할 건 다 설명했어요. 이게 학설적 가치도 있죠. 왜냐면 다 중요하니까. 자, 문제점 일단, 봅시다. 313페이지 돌아오세요. 313페이지. 자, 적법한 공행정 작용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특별성이 발생했는데 뭐가 없을 때? 보상 규정이 없을 때. 포인트는 보상 규정이 흠결됐을 때. 이때 어떻게 권리 규제를 받을 거냐에 관한 얘기죠. 자, 출발은 거기 학설도 있고 한데 일단 제가 먼저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그거 어떻게 외우겠어요?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한꺼번에 쭉 설명해 볼게요. 일단 가장 큰 기준은 이제 우리 헌법이니까 우리 헌법 23조 사망을 결부 조항으로 보는지 여부 이제 여기부터가 일단 출발이라고 보여져. 헌법 23조 3항을 결부조항으로 볼 거냐 아니냐. 자, 그래서 일단 결부조항으로 보지 않은 게네. 결부조항이 아니다. 그러면 결부조항이 뭔지는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죠. 결부조항 또는 부대조항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결부조항인 것은 재산권의 침해의 근거 법률이 있을 때 그 근거 법률에서 보상까지 같이 꼭 반드시 입법을 해야 된다. 이게 결부조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헌법이 요구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부조항이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23조 3항이 결부조항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게 따르면 자, 이럴 때는 자, 볼게요. 보상 규정이 흠결된 이 공용 침해의 근거 규정이 있을 때 이건 합헌인가요? 합헌이죠. 결부조항으로 안 보니까 보상 규정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공용 침해 근거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가 있으면 돼요. 헌법 37조에 따라서. 합헌이죠. 합헌이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이 근거 규정에 근거한 실제 이루어진 공용 침해 행위 적법한 작용이죠. 적법한 작용이죠. 자, 그래서 그런 공용 침해 행위에 근거한 결국 그럼 어떻게 권리 구제할 거냐? 이건 뭐 손실보상의 문제죠. 손실보상의 문제니까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직접 효력설. 직접 일설. 제 책의 첫 번째는 직접 효력설. 그래서 직접 효력설의 키워드는 딱 첫 번째 하나만 알면 돼요. 헌법 23조 3항을 결부조항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키워드죠. 네, 키워드죠. 그런 해석을 이제 하게 된 배경은 뭐 우리 헌법 제3과 헌법의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그걸 그대로 개정하자라는 시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단 결부조항으로 이제 보는 쪽들이 이제 현재 다수의 견해인데 결부조항이다. 3구항헌법과 달리 우리 헌법은 현재 현행헌법 입법 체계를 바꿨으니까 결부조항이다. 결부조항이라는 것은 뭐예요? 재산권의 침해에 관해서 근거 규정이 같이 보상 규정까지 한꺼번에 해도 된다. 그게 헌법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보상 규정이 흠결된 공영 침해 근거 규정 위헌이 되겠죠? 위헌이죠. 헌법 23조 3항에 반하는 거잖아요. 위헌이죠. 헌법 23조 3항은 재산권을 침해할 때 근거 규정에서 보상까지 한꺼번에 두라라고 명령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명령을 위반했으니까 위헌인 거죠. 위헌이다. 그러면 그런 위헌인 법률 규정에 근거한 공영 침해 행위도 위법하다. 여기까지는 뭐 다 똑같이 가요. 위법하다. 아까 자갈치 사건 기억나시나요? 똑같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갈치 사건. 그러니까 독일 애들이 기본적으로 보험기본법 14조 3항을 결부조항으로 해석하거든요. 걔들이. 그러니까 결부조항으로 본다면 보상규정이 형결되면 그 법률 조문이 위헌이고 그리고 그에 근거한 공영 침해 행위도 위법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갈라졌었죠. 마찬가지로 갈라져요. 그래서 위법하다 했을 때 위법하지만 특별히 행위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 손실 보상 청구 소송으로 가자. 이게 바로 유추조용설.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수용 유사 침해 보상론을 도입하자라는 견해죠. 이게 초창기 수용사 침해 보상론을 도입하자. 독일 자갈치 사건 이전 사건처럼 판단하자. 도입론이라고 부른 거죠. 이건 위에 직접 효력설. 그런데 아까 자갈치 사건 이후에 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 변화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또 갖고 와서 그대로 이때 원상회복적 차원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 취소 소송. 그리고 만약에 제소기간 지나서 취소 소송 제기하지 못하면 손해라도 배상받도록 하자. 국가배상으로 하자. 유보한 거니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활용하자. 이게 바로 위헌무효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독일 현재 통설이에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자갈치 사건 이후에 내리는 판단을 그대로 따라가는 입장. 독일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크게 이 학설들이 우리나라 그대로 수입이 됐죠. 그대로. 됐죠? 네, 뭐 됐나요? 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법학자들은 이제 1설 그리고 2설 그리고 3설 정도까지 나와 있고 제 책의 4설은 이제 행정법학자들의 견해는 아니고 보상입법 부재기 위원설은 이제 헌법학자로서 김문영 교수님의 기본적 견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시각을 받아들이는 김문영 교수님의 보상입법 부재기 위원설도 있죠. 그래서 그 책마다 다른데 웬만한 책들은 1설, 2설, 3설까지만 써 있어요. 그냥 어차피 행정법 안에서 내기니까. 그러나 4설까지 뭐 이왕이면 쓰면 더 좋겠고. 학설. 자, 판례 보십시다. 판례. 자, 대법원인데 대법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이론적 시각이 좀 강하죠. 대법원이. 그래서 뭐 경기이론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또 그렇게 쓰지 마시고 경기이론적 시각은 강해요. 뭐 경기이론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나중에 오해될 수 있으니까 경기이론적 시각이 강해요. 그래서 대법원은 일단 손실보상의 문제로 많이 해결하려고 해요. 손실보상의 문제로. 보상 청구의 문제로. 그러면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일단 직접 효력설 아니면 이게 수용사 침해 보상론 도입론이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예, 순서대로요. 지금 1설, 2설 이렇게 3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대부분은 보상 규정이 흠결되었을 때 유추해석 원리에 따라서 같은 법상의 다른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해서 보상해 주자라고 해서 이 입장이 판례 대법원 입장이 학설 중에 어떤 입장과 매치가 되느냐 사실 매치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대부분은 이게 지금 보상 규정이 흠결됐을 때 공영침해 근거 규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이건 관심 없고
다만 보상을 해줄 거냐 말 거냐 거기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입장이 어느 입장인지 확실치 않아요. 다만 이설을 취하는 양반들이 자꾸 대법원이 자기 입장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대법원은 명문으로 반드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수용이사 침해 보상론을 우리 헌법 체계, 우리 행정법, 우리 입법 체계에서 받아들일 것 여부는 변론을 하고 해서 우리 대법원이 수용이사 침해 보상론을 받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수용이사 침해 보상론을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치 죽은 자식을 끌어 들어와서 막 살리는, 부활시키는 이런 양반들이 자신의 논거가 부족하니까 마치 대법원 입장이 자신의 입장인 것처럼 해석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자 거기 각주 164번 한번 보실까요? 밑에 313페이지 각주 164번 거기만 읽어보십시다. 독일의 수용의사 침해 이론을 도입을 주장하는 학설은 헌법 23조 3항을 유치 적용함과 동시에 관련 보상 규정을 유치 적용하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라는 얘기예요. 특히 관련 보상 규정을 유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유치해석의 원리인데 이것은 독일법상의 기본이 되는 수용의사 침해 보상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주 들을 만한 얘기죠. 자, 일단 판례 입장.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계속 보시죠. 314페이지. 판례 중에는 어떤 판례도 있느냐. 손실보상이 아니고 손해배상, 즉 불법행위를 청구한 사건에서 우리 판례가 받아준 예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어떤 이론적인 그 배경을 생각하기보다는 뭘 보죠? 돈을 챙겨줄 건가 말 건가 그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손실보상으로 청구했을 때는 손실보상을 해줄 건가 말 건가 그것만 결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똑같은 사건인데 국가배상으로 들어왔을 때는 국가배상을 해줄 거냐 말 건가 그것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법행위로 들어왔을 때도 이걸 받아주는 예도 있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대부분은 아주 독자적인 입장이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분리이론에 가깝죠. 분리이론적 시각이죠. 사실 분리이론적 시각이죠. 이건 분리이론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분리이론 특히 이제 후기의 분리이론 그래서 경계이론이 가미된 분리이론 그런 시각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은 분리이론적 시각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나대지 소유자가 권리침해를 받으면 우리 헌법재판소의 시각은 공용침해 근거 규정 자체는 합헌이죠. 그죠?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련된 법률 자체는 합헌인데 보상 규정이 없는 그 부분적 위헌성만 인정하죠. 부분적 위헌성. 그러면 전부가 위헌이 아니고 부분적 위헌이죠. 자, 지금 여러분 그 혼동해서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위헌이 이건 무슨 이거는 전부 위헌이죠. 전부 위헌. 그죠? 위헌무효설 또는 유추정서에 말하는 이 위헌이라는 표현은 이건 전부 위헌이 전부 위헌. 그 근거 법률 전체가 위헌이다. 전부 위헌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은 전부 위헌이 아니고 뭐예요? 그 제도 자체는 합헌인데 보상 규정이 없는 그 부분적 위헌성. 부분적 위헌성 인정하죠. 부분적 위헌성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변형 결정. 변형 결정. 헌법 불합치.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해결하는 입법 촉구.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런 부분적 위헌성. 자, 절대 이거 부분적 위헌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부분적 위헌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부분적 위헌성이 있다는 거죠. 보상 규정이 없는 그 부분만 위헌이다. 그런 부분적 위헌성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형 결정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거 헌법재판소 입장이 굉장히 불합리하죠.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를 하죠. 이럴 때. 헌법 불합치를 해서 보상 입법을 만들어라. 입법 촉구를 하는데 국회가 입법을 제때 안 만들어주면 상대방은 권리 유지 못 받는 거죠. 그때까지 지연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 입장이 꼭 타당한 건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직접 효력설을 취해요. 직접 효력설. 그러나 뭐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상을 하루속히 받도록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직접 효력설을 취하는데 위헌무효설을 취했을 때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취소성이 제성이 짧죠. 그래서 제소기간의 제한 때문에 원상회복이 안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 같은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고의 과실 입증이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권리구제가 원활치 않아요. 그리고 수용사 침해 보상론을 도입하자는 유추정사 이거는 제가 채택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거는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미 독일도 버렸다. 근데 우리는 왜 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워오냐 그 얘기죠. 왜? 이왕 주워올 거면 생생한 거 살아있는 거 주워오지. 왜 다 이미 죽어가지고 폐기 처분된 거 왜 주워오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나마 그래도 좀 서두는 있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직접 효력설, 우리 헌법적. 일단 다만 이제 직접 효력설 문제는 딱 하나죠. 결부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사실 이제 하나 걸리죠. 자, 이 정도 보시고, 자 이제 오른쪽 가서 315페이지를 한번 가봅시다. 거기 참고 보이나요? 참고? 자, 앞에 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참고가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해요. 이 참고가 갖고 다 한번 해봅시다. 이 참고. 일단 별표를 좀 따라 때려 박아보세요. 하천법 판례가 두 개가 있었는데 두 판례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자, 일단 1차 판례가 2차 판례가 있는데 이 두 판례 기본적 배경은 전부 다 하천의 개인 소유가 허용되지 않아요. 지금은 허용돼요. 지금은 2008년 이후 개정돼가지고 허용되는데 이 판례 당시는 둘 다 하천의 개인 소유가 허용되지 않아요. 거기 제가 써놨죠? 거기에 배경에다가 타나요? 보이시죠? 1차도 2차도 마찬가지로 하천의 개인 소유 불허. 그러면 하천과 하천부지는 전부 다 국유 아니면 공유예요. 개인게 아니에요. 국공유. 그래서 자, 배경 1차 판례 배경. 하천이 국공유다 보니까 모두 다 개인 소유의 토지가 우연한 기회에 하천으로 편입되죠. 뭐 비가 많이 왔다라든가 또는 뭐 땡공사를 해가지고 하천이 돼버린다 말이죠. 수몰돼가지고. 자, 아니면 내 토지가 있었는데 이게 그 비가 많이 와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내 토지가 갑자기 고수부지가 둔치가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개인 소유 토지가 우연한 기회에 하천 부지 하나인 제외지가 돼버렸을 때 소위 입법적 수용이 일어난 거죠. 내 땅 아니죠, 이제. 수용된 거죠. 이게 입법적 수용이죠. 하천은 다 국공유니까 입법적 수용. 자, 수용이 일어났으니까 뭐가 필요하죠? 보상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보상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1차 판례 문제. 1차 판례. 그 1차 판례가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314페이지 왼쪽에 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1차 판례에서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보상 규정이 흔들렸을 때 하천법상의 다른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해서 보상해 주겠다 했는데, 이게 독일의 수용유사 침해 보상론을 도입하는 걸 전제로 유추해서 간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냥 법의 일반 해석 원리, 유추 해석 원리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독일의 수용유사 침해 보상론을 도입하자라는 그 양반들이 자꾸만 판례가 자기 입장이다라고 말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자, 이게 1차 판례고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많이 놓쳐요. 자, 오른쪽 판례 결론 맞죠? 관리청은 하천법상 다른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해서 그 손실을 보상한다. 이건 우리가 알아요. 이때 보상 방법은 민사소송. 이 당시에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라. 당사소송을 잘 모를 때죠. 관심 없을 때죠. 당사소송 연구가 안 됐을 때예요. 잘 모를 때예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 청구하라. 그런데 자, 2차 하천법 판례가 어떤 거냐? 그게 바로 308페이지 판례죠. 308페이지만 적어두세요. 어차피 제가 다 써놨으니까. 2차 하천법 판례가 308페이지 사건이에요. 자, 다시 315페이지 읽어보십시다. 똑같 배경 보아요. 이번 판이 이런 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제가. 자, 하천의 개인 소유 역시 불허하고 있고, 가로 안에 보면은 하천 및 하천 부지는 모두 국공유다. 그래서 개인 소유 토지가 우연한 기회 하천 부지에 하는 제외지가 돼서 소위 입법적 수용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때는 이에 대해서 보상 규정이 있단 말이죠. 이때는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럼 보상에 관한 얘기는 생각할 거 없고, 그러면 이때 보상 규정이 존재하는데 그 보상 규정이 구체적이라면은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게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결국 행정청의 결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보상 규정이 매우 구체적이다라고 봤어요. 구체적이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자, 첫 번째 단계. 자, 그래서 보십시다. 그래서 오른쪽 봐봐요. 1단계
자, 하천법상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권인데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게 판례가 바뀐 거죠. 종래 민사소송이 아니고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야 된다. 공권이다. 사건이 아니고 공권이니까 민사소송 가지 말고 행정소송 가자는 얘기고 바뀐 거고, 두 번째 행정소송 중에 항고로 갈 거냐 당사자로 갈 거냐라는 것은 그 법률 규정의 내용이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법률 규정 내용이 구체적이면 바로 보상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추상적이면 담당 행정청의 지급 결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처분이. 자, 그래서 2단계 하천법상 손실보상 청구권은 개인 소유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을 때, 자, 키워드 당연히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보상에 관한 규정이 매우 구체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항고 소송이 아니고 당사자 소송으로 바로 뭐 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하천법 사건 등의 결론이에요. 다 중요하죠. 완벽하게 알아두세요. 시험에 다 직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316페이지 2011년 입법고시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별건 없고 바로 그냥 문제로 바로 읽어봅시다. 위 사례에서 2010년 개별공시 지가 결정을 위해서 Y구 소속 공무원 정원 개별공시 지가 결정의 지가의 산정을 위해서 갑의 토지를 출입했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서 출입할 날에 3일 전에 갑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했다. 그러나 정원 갑의 토지에 출입해서 측량 또는 조사를 하면서 갑에게 재산 상피를 발생시켰다. 부관법에 가면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 이 경우 갑이 어떻게 권리 구제를 받을 것이냐가 아니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그러면 자, 학설 중에서 직접 회록서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독일의 수용사 침해 보상론을 도입하자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추 적용을 주장하는 유추증서에 따르면 역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독일의 자갈치 사건 이후에 독일 통설의 입장인 위헌무효설 에 따르면 이들은 취소소송으로 가야죠. 그죠? 손해가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그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죠. 그죠?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은 같은 법상의 손실보상 규정이 있으면 그걸 유치해서 보상해 주든지 아니면 불법행위로 청구를 해서 배상을 받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시각에 따르면 이럴 때 뭐야? 이런 부분적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서 입법 촉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셔서 결국 보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학설은 일단 두 가지밖에 없죠. 손실보상 직접 회록설과 수용사 침해 보상론 도입론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십시다.